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는 거라 좀 많이 어색한데요. 그래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늦바람이 무섭다고 뒤늦게 책 읽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제가 분명 책을 읽으면서 느낀 감정이나 생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러한 것들이 뭔가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형태로 뭔가 나로부터 사라져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기록을 해두고 싶은데 블로그를 써볼까 아니면 유튜브를 해볼까 독서 모임을 나가볼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내가 유튜버가 된다고 상상을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재밌을 것 같아서요. 자, 어쨌든 북튜버로서 처음으로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릴 도서는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입니다. 1906년도에 발표된 작품이고 뭐 헤르만 헤세야 데미안이라는 작품으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물론 전 안 읽었지만요. 근데 책장에 꽂혀는 있습니다. 올해는 읽겠죠? 어쨌든 수레바퀴 아래서가 데미안만큼 유명한 작품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겐 인생 작품이라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어서 호기심에 시작을 했던 책이에요. 근데 시작에 앞서 이 책이 워낙 오래된 작품이기도 해서인지 인터넷에 줄거리라던가 결과가 버젓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줄거리나 뭐 결말 공개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스포일러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책 읽고 우리 다시 만나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작품은 독일의 매우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을 해요. 주인공의 이름은 한스 기벤라트. 이 아이는 영재예요. 굉장히 총명한 소년이고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의 억압에 의한 불행을 달고 살게 되는 기구한 운명을 가진 소년입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도 사법고시라는 게 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출세를 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방법이지 않았나요? 뭔가 신분 상승의 관점에서. 이 아이가 사는 시절도 똑같더라고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학교에 입학해 목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학교를 아무나 입학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사법고시를 아무나 합격할 수 없던 것처럼요. 공부에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이 굉장한 노력을 해야만 그 바늘구멍 같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한스 기벤라트는 워낙 영특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 또 공부를 싫어하지도 않았고 보통 사고를 치느라 바쁜 그 또래의 남자들과는 달리 조용히 공부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리는 차분한 성격의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실제 본인의 성격인지 혹은 주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강박이 만들어낸 결과물인지 전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워낙 주변에서 이 아이에게 거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 아이도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며칠간의 시험을 잘 마무리한 끝에 결국 차석 무려 2등으로 신학교에 합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낯선 기숙학교에서 한스 기벤라트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 큰 소용돌이를 맞게 됩니다. 바로 헤르만 하일너라는 동급생을 만나게 되면서 말이죠.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게다가 학교니까 여기서 다양한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곳에서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일일이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하일너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해볼까 해요. 헤르만 하일너는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보다 더 천재적인 면모를 지닌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스가 이 아이를 질투를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둘은 둘도 없는 친구가 돼요. 한스 기벤라트는요, 어찌 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원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기보다는 주변이 너 공부 잘한다고 하니까 또 아버지도 이 길이 내 유일한 길인 것 마냥 부추기니까 또 전에 다니던 학교의 교장 아니면 그 선생님들 게다가 뭐 동네의 목사까지 너의 꿈은 신학교에 입학해 목사가 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당연히 내 길인가 보다 하고 그냥 경주마처럼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거거든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근데 하일러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반항적이고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숙학교 특유의 엄격한 규율과 권위적인 분위기를 혐오했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지닌 통념이 있잖아요. 그런 걸 순응하기 싫어하는 반항아였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 파이트 클럽 보셨나요? 하일너는 파이트 클럽의 브래드 피트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극중 주인공인 에드워드 노턴이 그어놓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너머의 본질을 깨닫고 다가갈 수 있게 각성시키는 인물이거든요. 저는 마치 하이너를 보면서 영화 파이트 클럽의 브래드 피트가 떠오른 거예요. 한스 기벤라트의 잔잔한 호숫가 같은 마음이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믿어왔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주입된 신념이죠. 그리고 그 흔들림이 나쁘지가 않아요. 매우 혼란스러운데 근데 또 즐거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불장난할 때의 짜릿함. 나쁜 짓 하는 것 같아서 조마조마하면서 흥분되고 재밌는. 근데 그 둘 사이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하일너는 사회적인 통념, 그리고 기숙학교 특유의 권위적인 분위기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러한 것들에 저항을 해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밖에 나게 되고 또 사람들이 하일너를 피하게 됩니다. 우리의 한스 기벤라트도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와요. 그때 한스는 하일너를 외면해버리는 길을 선택해버립니다. 하일너의 편에 서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끼면서도 차마 용기는 내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비겁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렇게 둘의 우정은 서서히 빛을 잃어가게 돼요. 근데 한스가 기질이 굉장히 온순하고 선하잖아요. 그걸 떠나서 워낙 또 사교성이 없는 성격이다 보니 하일너 외에는 딱히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니 굉장히 외롭기도 했겠죠. 한스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다시 하일너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하일너는 외면하고 또 외면합니다. 그렇게 둘은 갈등을 봉합할 기회를 놓치고 시간은 정처 없이 흐르게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한스는 다시 하일너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용기 내서 사과를 합니다. 그때 난 겁쟁이였다. 정말 미안하다. 네가 다시 내 친구가 되어줄지 모르겠지만 제발 날 용서해달라. 너만 좋다면 우린 다시 친구가 될 수 있고 다른 아이들의 시선 따위는 우리 안중에도 없다는 걸 보여주자. 이런 식으로 좀 용기 내서 사과를 해요. 이렇게 사과를 할 수 있는 용기가 되게 멋있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근데 또 그만큼 하일너가 한스에게 주는 영향력이 남달랐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둘의 우정은 더욱 견고해져 갑니다. 문제는 한스 기벤라트가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해요. 공부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몸이 잘 따라주질 않아요. 이 공부벌레가 점점 성적이 뒤처지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교장 선생님도 훈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일너를 멀리하라는 말도 서슴지 않아요. 결국에는 하일러에게까지 아주 그냥 대놓고 기벤라트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특단의 조치마저 내려지게 돼요. 엄밀히 말하면 같이 산책하지 말라는 거 정도였을 수는 있는데 제가 좀 과잉 해석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일러는 교장 선생과 논쟁을 벌이다가 몇 시간 감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져요. 하일러가 외출하더니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좀 나름의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동급생 중에 한 명이 사고로 물에 빠져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종 학생 찾겠다고 선생, 학생 너나 할 것 없이 막 수색하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학교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혹여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면서 또 온 사람이 찾아 나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혼비백산 상태로 만든 장본인은 숲속에 누워서 태평하게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깟 금지령 따위는 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일종의 시위였던 셈이죠. 근데 이 탈주자 하일러의 결말은 퇴학이었습니다. 그 후 학교에서 유일하게 의지하던 친구를 잃은 한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당연스럽게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홀로 남게 된 한스는 잦은 두통과 신경쇠약에 시달리다 신학교에서의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낙오자가 된 거죠. 한 마을에서 미래가 굉장히 촉망받던 한 소년이 앞으로는 나오지도 않을 것만 같던 그 수재가
실패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고향에 돌아왔으니 아버지나 고향 사람들이 실망감을 숨기질 않아요. 그래서 한스의 마음의 병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심을 하죠. 아, 죽어야겠다. 한스는 밧줄을 매달 나뭇가지도 정해둡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테스트도 해봐요. 죽기로 결심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도 운명의 여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구둣방을 운영하는 플라이크 아저씨의 조카딸 엠마가 등장합니다. 사실 엠마는 신학교 가기 전 잠시나마 한스를 설레게 하는 인물로 지나가긴 하는데 이렇게 다시 등장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죽으려고 했던 한스에게 새로운 감정이 찾아와요. 그녀와 사과 착즙하는 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 호감을 표현하게 되고 진한 키스도 나누게 되죠. 그렇게 한스는 사랑이란 감정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말도 없이 갑자기 떠나버립니다. 허탈한 마음에 그녀와의 일들을 돌이켜보니 자기가 느낀 감정은 확실히 사랑이라는 감정인데 엠마가 자신에게 보여준 감정은 진실된 마음이 아니란 걸 깨닫게 돼요. 한스는 화가 나고 왠지 모를 배신감, 그런데 아직 식지 않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한데 뒤섞여서 혼란을 거듭하며 헤매게 됩니다. 그 후 한스는 아버지의 권유로 기계공 일을 배우게 되고 또 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교성 없는 한스가 얼마나 사람들과 융화돼서 잘 헤쳐나갔겠어요. 한스는 느껴요. 자신은 세상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존재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라고. 그러던 어느 날 한스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하게 취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모를 서러움에 흐느끼며 풀밭에 쓰러져요. 한스의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와야 할 시간에 돌아오지 않자 따끔하게 혼낼 상상을 하다 잠이 들어버립니다. 근데 같은 시각 한스 기벤라트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고 있었죠. 네, 죽었습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실족사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게 돼요. 그리고 한스의 장례식이 치러지게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한스의 아버지는 슬픔에 차 이 상황을 인정하지 못해요.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이 왜 죽었는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일하게 구둣방 플라이크 아저씨만이 한스가 왜 죽었는지 또 누가 죽였는지 분별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한스를 죽음으로 내몬 건 바로 우리 모두다. 그렇게 작품은 끝이 나요. 수레바퀴 아래서는 작가 헤르만 헤세의 실제 경험을 한스 기벤라트의 이야기로 녹여낸 자전적인 요소가 강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모름지기 작가는 책의 이야기를 담고 그 이야기에 작가의 메시지를 담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죠. 헤르만 헤세는 그 시절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교육제도와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싶었던 거라고 해요. 책을 다 읽고 나서 느낀 두 번째 의문. 제목을 왜 수레바퀴 아래서라고 지은 거야? 또 찾아봤습니다. 나름 심오한 뜻이 있더라고요. 수레바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과는 달리 고정축을 중심으로 단순한 회전 운동만 하잖아요. 즉, 수레바퀴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형화된 사회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한 사회가 어떻게 한 사람의 가능성을 짓밟고 희생시키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거죠. 저는 이 책을 매우 재밌게 읽었어요. 책이라는 게 다 난이도가 다른데 이 책은 막 어렵지 않고 술술 읽히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 프란츠 파프카의 변신이나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오만상 다 찌푸리면서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강력히 추천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